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대구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바람이 쌀쌀해지면 늘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맘때쯤 갑작스런 이혼을 하게 됐었거든요. 누구나 살면서 마음이 맺히는 일들이 있다지만 제게 3년의 결혼 생활은 고뇌의 연속이었네요. 그런 제게도 하늘이 배려해줬는지 제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사연 채널에 그분에 대한 감사함을 전해봅니다. 저는 대구 토박이로 20대 초반에 전문대를 나와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찍 취업을 했었어요. 친정은 부모님 대학생인 여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지병이 있으시고 살림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저와 여동생은 각자 학비도 벌고 알아서 생활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닌 지 4년 차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제 모습을 좋게 봐주신 상사가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주혜 씨,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줄까? 거래처 간부들이 자만 아가씨 소개시켜 달라고 성화인데 주혜 씨가 거기에 딱 맞는 것 같아서. 부장님, 그런 중요한 자리면 다른 직원 언니를 소개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 사무실에 30대 언니들도 많잖아요. 다들 눈이 머리 꼭대기에 달려서 안 돼. 주혜 씨가 가장 어리기는 한데 성격도 제일 좋잖아. 비밀로 할 테니까 만나볼래? 저번에 들어보니 맞선도 보러 다닌다며? 저도 2, 3년 안에 결혼하고 싶기는 한데 어떤 분인데요? 거래처 상사에서 대리라는데 곧 승진도 한다더라. 경북에서 농사 짓는 집 아들이라든가? 왜? 주혜 씨도 농사 짓는 집은 별로야?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죠. 거봐, 내가 이래서 주혜 씨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야. 30대 노처녀들 소개해 주면서 농사짓는 집안이라고 하면 경기 일으킨다니까. 그게 뭐가 어때서 참네.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는 30대 초중반 미혼 직원들도 많았는데 제 상사분은 그 직원 언니들을 다 마다하고 27살인 저를 소개해 주려 하시더군요. 워낙 주변에서 결혼 생각이 있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고, 저는 결혼하고 빨리 안정을 찾고 싶어서 맞선을 보고 있던 참이라 상사분의 소개에 응했더랬죠. 소개 자리에 나갔더니 호남형의 남자분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5살 정도 많았고 유머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첫 만남 자리에서도 그분 때문에 한참을 웃고 와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 후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고 남편이 제게 청혼을 할 때도 평생 동안 참외는 배 터지게 먹여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경북 성주에서 참외 농가를 하는 집안의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인사를 드리러 다녔는데 친정은 바로 결혼 허락을 하셨고 다음으로 간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굉장히 놀랐었어요. 저도 경상도 출신이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무뚝뚝하시고 표정 자체가 별로 없는 분이더라고요. 앞으로 모셔야 할 시어머니의 강력한 분위기 때문에 제가 엄청 긴장을 했더랬죠. 우리 기숙이랑 결혼 약속을 했다면서요? 나는 며느리 될 사람한테 다른 건 바라는 게 없고 결혼하면 시댁에 합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가능하겠어요? 안 그래도 귀식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성주에 와서 농사 짓고 살아야 한다고요. 사실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지금은 저도 찬성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됐네요. 나는 다른 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원래 할 말만 딱 하시는 편이야. 결혼할 때 다른 조건 안 본다 하셨거든. 아들 말이 맞아요. 다른 건 아쉬울 것도 없고 혼수나 예단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정신 육체 똑바로 돼 나가시면 된다고 했어요. 아, 네. 그래도
결혼 준비할 때 혼수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걱정 말아요. 내가 다 해줄 예정이니. 자기야, 우리 엄마 엄청 알부자야. 일본이나 호주에 참외 수출도 하셔. 처음 가본 시댁은 논밭 펼쳐진 시골에 평범한 농가처럼 생긴 집이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해외 수출까지 하는 분홍이더라고요. 시댁 합가만 한다면 자신이 며느리 시집 올 때 다 해준다던 시어머니의 말처럼 진짜 결혼하는 순간부터 후까지 시댁에서 결혼 비용을 다 내주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괜찮은 집안에 시집 간다고 한시름 놓으셨고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네요. 시집을 갔더니 시아버지는 일찍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자신의 친척들과 농사를 지으며 사시더라고요. 성주 자체가 시어머니 본 고향이었고 말 그대로 시댁은 목의 힘이 강한 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대학에 어려운 분이셨지만 제가 시집을 가고 며느리가 되자 누구보다 속이 깊고 내 사람한테 잘해주시는 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아이고, 시집 잘 왔어. 자네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사람이 멀뚱해 보여도 엄청 정이 많은 사람이요. 아뭐, 자기 사람 챙기는 데는 1등이지. 안 그래도 참외 주라 하면서 가장 좋은 알짜배기는 며느리 준다고 따로 빼놓지 않든가. 어머님이 그러셨구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주신 참외 먹었는데 꿀맛같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 내리 사랑이지. 자네 시어머니 말만 듣고 잘 따라가면 탈날 거 하나도 없어. 기식이 저놈이 어디서 이상한 아가씨 데리고 올까봐 다들 걱정했는데 주애는 참 착하고 순하네. 다들 다행이라 했다니까. 과찬이세요. 제가 더 잘해야죠. 네가 잘하니까 하는 소리지. 그나저나 기식이 이거는 색시 혼자 일 시키는겨?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처자는 거야? 장가 가면 변할까 했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니까. 몇 달째 새색시한테만 일 시키려니 미안하기는 하네. 안 그래요? 어제 친구들이랑 모임 있다고 술 마시고 늦게 와서 아마 숙취가 있나 봐요. 제가 신랑 목까지 대신할게요. 시댁이 집성촌에 있다 보니 한 집 걸러 전부 친인척 분들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다 보니 관심들도 엄청 많으셨고요. 제가 시집 오고 반년 가까이 참외 농사를 돕고 부지런히 굴었더니 친척분들과 시어머니는 전부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어떨 때는 남편 흉도 제 대신 봐주시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회사를 다니며 출퇴근할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 배짱이 같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술지레라고 하는 곳에는 꼭 빠짐없이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요. 오죽했으면 시어머니와 친인척들이 한량 같은 놈이 장가 가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질 않냐고 손가락질을 할 정도였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반년 만에 제 결혼을 로또로 치면 꽝이었을 거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고 그나마 시어머니와 주변 분들이 좋은 분들이라 버틴 거죠. 제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까. 저는 그때 첫째를 유산했어요. 첫 임신이라 아이가 들어선지도 모르고 농사일을 심하게 했더니 자연유산이 됐더라고요. 병원에서도 타고나길 자궁이 약한 편이라 임신을 하려면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유산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한동안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달래다가 후에는 청승맞게 그만 울라고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만 제 곁에서 미역국도 해주시고 토닥여 주셨어요. 유산도 출산에 버금가는 일이여.
여자 몸이 얼마나 치명타인데 이렇게 울기만 할 게 아니라 몸을 북돋고 건강 챙겨야지. 네가 좋아하는 성게 넣고 미역국 끓였어. 아무것도 안 먹혀요. 죄송해요, 어머니. 결혼하고 유산 한 번 안 해보는 여자는 드물어. 그리고 한 번 유산하고 나면 다음에 애가 더 잘 들어서는 거요. 걱정 말어. 진짜요? 다음에는 임신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너무 무섭고 애한테도 미안하고 자신이 없어요. 나도 기시기 전에 2번 유산했어. 주변 친척들도 다 한두 번은 경험했고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니까 믿어봐. 제 몸이 약해서 아이를 잃었다고 하니까 어머님이랑 그이한테도 미안해서 면목이 없네요. 나는 되련 네 몸은 쉬면 괜찮아진다니까 다행이더라. 이미 일어난 일 툭툭 털고 일어나. 원하면 친정에 가서 쉬고 와도 되고. 시어머니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로 저는 친정에 가서 한 달간 조리를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댁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그 후로 아이를 잃은 슬픔이 조금 무뎌지고 다시 임신을 하려 노력을 했는데 결혼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남편과도 첫 아이 유산하고 난 뒤부터 사이가 좋지 않더니 끝끝내 서로 대화도 없어지고 애정이라고 일도 없는 부부 사이가 돼버렸고요. 그러던 어느 날 참외 출하 작업을 하러 가신다던 시어머니가 운반하시는 도중에 계단 난간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저는 그때 장을 봐와서 식사 준비를 한다고 집에 있었어요. 그때 집 밖에서 누가 고함을 지르고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주혜야, 빨리 나와봐요. 네 시어머니가 사고가 나서 쓰러져 있어. 네? 어머님이요? 지금 어디세요? 당장 갈게요. 여기 참외 출하장에 와. 얼른 병원 응급실에 가야겠어. 차도 끌고 오라고 해. 응급차고 신고고 시골까지 들어오려면 한나절이라니까. 지금 나가요. 어머님 상태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사고가 난 거예요? 참외 혼자 옮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운반하다가 무게에 못 이겨서 계단 뒤로 고꾸라졌다니까. 의식이 없어. 가물가물하나 본데 빨리 와. 제가 충격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던 순간에도 남편은 친구들 만나러 읍내에 나가 있었고 저와 시어머니 사촌 한 분과 시내 큰 병원 응급실로 같이 갔더랬죠. 의사는 시어머니가 숨이 붙어있는 게 천운이라 할 정도라고 했고 하루 동안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지속되셨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사고 난 소식을 들었는지 헐떡이며 병원에 왔더라고요. 저는 술 냄새까지 풍기며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의 등을 사정없이 때려 팼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와? 얼마나 전화 있는지 알아? 술 냄새 나는 걸 보니 낮부터 술을 퍼마신 거야?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노인네는 어때? 많이 안 좋아? 하필 뒤로 쓰러지시면서 목배에 문제가 생기셨나 봐. 급소 쪽이라 생명도 위험하다셔. 오늘 밤이 고비라는데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수술 끝나셨고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계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소도 맨손으로 때려잡는다고 기골이 장대한 양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지? 아무리 여장부셔도 어머님도 60대셔. 예전 같지 않지? 힘도 딸리고 방심하면 충분히 사고 날 수도 있고. 미쳐버리겠네. 엄마한테 뭔 일 나면 난 앞으로 어떻게 하냐? 남편이 한량이라고 해도 하나밖에 없는 부모가 목숨이 위급하다고 하니 많이 놀랐는지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꺽꺽거리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두 손 모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에게 시어머니의 안녕을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밤을 새워 중환자실 대기석에 앉아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다행히 다음날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셨고 어눌한 대화나 의사표현은 가능하신 상태는 되셨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사고 이후로 시어머니는 목 아래부터 마비가 와서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했어요. 말 그대로 숨만 붙어 있고 사지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신 거죠. 의사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사실상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했고 그걸 전해 들은 시어머니와 저는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시어머니 나이 환갑이고 젊디 젊은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야 한다뇨. 남편이 가끔 저와 병간호 교대를 해줬고 참외 농사 마무리를 도맡아 하게 됐더랬죠. 자식인 남편이 시어머니를 간호하려고 했지만 투박한 남자가 얼마나 살뜰히 시어머니를 돌보겠어요? 제가 시어머니 대소변을 매일 받아내고 욕창이 안 생기도록 몸도 살피고 씻겨가면서 꼭부터 간호를 하게 됐죠. 세아가 내가 병원에 온 지 얼마나 됐노? 이제 5개월 넘고 6개월 다 돼가네요. 시간 참 빠르죠, 어머님? 그러게나 말이다. 한 달도 못 살 수 있다던 의사 선생님 말이 엊그제 같은데 내가 반년이나 살아있네. 운이 좋은 건지 없는 건지. 의사 선생님도 처음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운도 좋고 회복도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옆에 제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복이 없지는 않다. 그 힘든 병간호도 마다 않고 친부모같이 해주는 네가 있으니까 말이다. 기식이 그놈은 참외 농사 망치지 않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모님 말로는 제법 열심히 하고 지금은 계절이 아니니까 다른 농사일 돕고 있다더라고요. 안 그래도 안부 전화라고 친척분들 연락 오셨어요. 곧 다들 또 보러 오신대요. 뭐하러 오노?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와서 코스터만 주구장창 치고 가면서 1인실도 아니고 2인실에서 시끄럽게 그러면 되나? 그래도 사람 북적이고 해야 어머님도 에너지 받고 좋죠. 저는 와주시는 분들한테 고맙더라고요. 내 며느리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도 예쁘네. 그 복 네가 다 받을기라. 그럼 제 복 전부 어머님 드릴게요. 그러니 지금보다 더 건강하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척추가 손상이 된 상태라서 더는 자기 의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움직이는 것도 침대 자체로 움직여야 했기에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거나 어딘가를 간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었어요. 작은 병실 한 칸이 아마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곧 죽는다던 사람이 반년이나 살고 있으니 그 작은 기적이라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저와 남편이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고 간병인까지 고용해서 시어머니를 24시간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게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간병인과 교대로 간호를 했기에 3시간은 더 병원에 있을 참이었거든요. 그날따라 유독 집으로 가보라는 시어머니의 재촉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런 날도 있지 하면서 일찍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집 마당에 차를 세우고 보니 현관문이 열려있고 집에서 사람들 대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이랑 친인척 분인가 싶어 거실창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는데 순간 과혹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듣고 싶지 않은 말소리도 들려왔고요.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만 같이 있어야 해? 당신 어머님 건강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 해. 마누라한테 슬슬 이혼 얘기도 꺼내봐야지.
저번부터 말로만 계속 이혼 얘기한다고 하고 미루기만 해? 공주야, 조금만 기다려줘. 저번에 엄마 상태 얘기 들어보니까 더는 못 버티실 수도 있대. 그리고 와이프는 어차피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바로 할 테니까 걱정할 것 없어. 다 시간 문제라니까? 엄마 돌아가시면 이 많은 재산 우리가 물려받고 도시 나가서 떵떵거리며 살면 돼. 그래도 기다리는 게 2년이나 되니까 공주 힘들다고. 우리 공주 힘들지? 내가 신상 가방 하나 사줄까? 전에 갖고 싶다는 가방이 있었잖아. 사랑스런 자기한테는 가방이 약이잖아. 삐지지 말고, 어? 남편 놈이 딱 봐도 20대로 보이는 어린 여자와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두 사람이 혓짧은 소리로 역겨운 대화를 하는 거 들으니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뻔뻔하고 낯짝이 두꺼우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겠지만 제가 혼비백산을 한 반면 상간녀와 남편은 이윽고제가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까지도 놀라지도 않고 당당하더군요. 되려 왜 이렇게 집에 일찍 왔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지금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 여자는 누군데? 에이씨, 오늘 병원 갔다가 늦게 온다며. 왜 이렇게 일찍 왔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그 여자랑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묻잖아. 너도 눈이 있으면 알잖아. 무슨 사이겠어?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 이참에 인사해. 여긴 내 애인 이지수. 안녕하세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별로시네요. 저희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곧 결혼하고 가족 될 사이예요. 한 번은 만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네요. 내가 댁을 왜 봐요?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버젓이 조강지처가 있는데 무슨... 당신 지금 어머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잊었어?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엄마 쓰러진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엄마 사고 전부터 오래 만난 사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말 갖다 붙이고 있어. 어떻게 이로라지게 바람을 피고 그 상대를 집에까지 데려올 수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님 아시면 충격받을 거 생각 못해? 엄마 돌아가시면 너랑 이혼하려고 했으니까 상관없어. 어차피 노인네 쓰러지고 반년이나 된 판에. 그리고 말 맞다나 너랑 나랑 부부 생활한 지 오래됐잖아. 그게 무슨 부부냐? 서류상으로 하면 부부 관계지? 내가 시집 오고 나서 지금까지 당신한테 어떻게 하고 희생했는데 이렇게 날 엿먹일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지. 너도 하루빨리 나랑 정리하고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새 출발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헤어지고 널 놔줘? 미쳤어? 아주 사람을 끝까지 등신오고 취급이지? 당신 진짜 못난 놈이야. 아줌마! 제 뱃속에 우리 아가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애 아빠한테 욕하지 말고요. 애 놀라면 어떡해요? 진짜 둘 다 가지가지 한다. 뻔뻔한 것들이 하다하다 애까지 배? 그래, 어디 그따위로 나와봐. 보아하니 남편과 상간녀는 하루 이틀 된 사이 같지 않았고 상간녀는 남편 아이까지 가졌다며 자기 앞에서 말 좀 곱게 하라는 개소리까지 시전하더라고요. 바람핀 게 무슨 유세고 당당한 일인지 전혀 미안해하지 않은 뻔뻔한 남편놈과 상간녀를 보고 저는 열이 받아서 그 즉시 짐을 싸서 시어머니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이 만나는 여자 있는 거요. 그래. 에휴, 언젠가 밝혀지면 말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알았구나. 나도 몇 달 전에 알았어. 병원에 그년을 데리고 왔더라고. 아이까지 가졌대요. 저한테 빨리 이혼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 너한테 어떻게 하라고 뭐라 말할 수 있겠니? 네 선택에 따라야지.
진짜 아까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는데 찢어 죽이고 싶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들이라 앞에서 말하기 못하지만 이렇게 비참한 건 처음이라 말에 필터가 없어지네요. 그놈은 욕먹어도 싸. 내가 안 그래도 바람 펴서 애까지 뱉다길래 너 같은 건 금수만도 못하다고 호적에서 판다고 했다. 미친놈.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날라리 같은 젊은 년한테 눈이 돌아가지고 오늘만 어머니 앞에서 욕하고 올게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마음에 울컥하는 게 계속 올라와서 진정이 안 되나요? 그래,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토해내고 울어. 네 마음이 오죽하겠냐.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다만 네 시애비도 젊은 시절에 바람피고 계집질해서 내가 속 썩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사람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맹세를 해놓고 어떻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가, 내가 기식이한테도 말했지만 남한테 상처 주고 잘못을 저지른 대가는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놈 욕한다고 나한테 미안해할 것도 없고 네가 마음 풀릴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역시나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 병원에 그 상간녀를 데리고 왔었다네요. 시어머니는 원망하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그 앞에서 왜 그런 아들을 낳으셨냐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놈은 이제 내 아들 아니고 얘가 내 딸이나 다름없다면서 남편 대신 진심으로 사과하셨고요. 저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이 범벅이 된 시어머니는 밤새도록 제 손을 꼭 잡고 토닥여 주셨어요. 남편이 죽일 만큼 믿고 싫었지만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펑펑 울었습니다. 처음 외도를 알았을 때는 화가 저를 집어삼키는 기분이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저는 오히려 아주 냉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인두것만 썼지 짐승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더라고요. 듣자 하니 2년 넘게 바람이 난 상태였고 저를 등신 취급하는 인간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왜 바람 폈냐고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상태였고 시어머니가 제게 이혼을 하든 버티든 뭐든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되려 편하게 마음을 먹었더랬죠. 며칠 후 저는 필요한 짐이 있어서 시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 놈과 상간녀가 여전히 시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냉정하게 다잡았지만 년놈들을 다시 눈앞에서 마주치자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안 보이는 데서 애장행각을 하던지 왜 가족들이 사는 공간까지 와서 저런 짓을 하는지 그 심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들이 저를 무시하듯이 저도 그들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현관문을 발로 뻥 차면서 들어갔습니다. 둘이 아주 꼴값을 떠는구나.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고 싶니? 여기가 어디라고 계속 붙어있어? 제가 다시 집에 올 줄은 몰랐는지 서로 안고 있던 남편과 상간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그런 저를 보고 뭐라고 하려는 상간녀를 막아서며 남편이 제게 밖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지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똥개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시어머니 짐과 제 짐을 쌌어요. 제가 할 일을 마친다고 몇십 분 늦게 집을 나서자 마당에 짝다리를 짚고 있던 남편 놈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낯짝을 하며 기다리고 있더군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해? 내가 왜 인간도 아닌 것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집에서 저건 치워. 어머님도 둘 다 이 집에 더는 오지 말라고 경고하셨어. 나도 이번에 새 집 사서 이사해. 이런 낡고 좁은 집구석에 더 있으라고 해도 안 있어. 곧 나갈 거야. 잘 됐네.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나도 꼬라지 부리려면 끝까지 이혼 안 하고 싶었는데 계산해보니 오히려 그게 더 손해더라고. 그래서 헤어질까 해. 나야 당연히 땡큐지. 어차피 신조 살림도 차림판에 서류도 정리되면 얼마나 좋아. 서로 윈윈이네. 이제 더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나야말로 네가 좀 더 질척거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산뜻하게 이혼 얘기를 해주니 너무 기쁘다 야.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간녀와 따로 살림까지 차렸다며 순순히 집을 나간다고 했고 합의 이혼 도장 찍자고 하더군요. 합의 이혼은 무슨 개소리인지 그건 남편 놈의 입장이고 저는 위자료고 뭐고 다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저는 대구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남편 놈과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 소송을 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 준비를 하면서 보니 상간녀와 남편이 너무나도 대놓고 바람을 피워서 증거나 증인은 차고 넘치더라고요. 보아하니 제가 이 외도를 마지막으로 안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남들이 저를 보고 호구 등신에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쳐다봤을 생각을 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기는 했지만요.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대구와 성주를 오고 가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실 한켠 서랍장 위에 서류를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재산 증여 관련 서류더라고요. 서류 한번 살펴보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준비했다만 뭔가 빠진 게 없는지 꼼꼼히 봐.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재산 증여라니요? 나는 기식이가 아니라 네가 친딸 같구나. 네가 지난 시간 동안 간병한다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진심으로 위한 거 다 알고 있단다. 너무 고마워서 내가 죽어서도 안 잊을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죽는다뇨. 말이라도 꺼내시는 거 싫어요. 아가, 아직 네가 법적으로 내 며느리고 할 때 내 재산 증여하려고 한다.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하면 세금도 좋고 좋다고 하더라. 내가 예전부터 주변에 다 물어봐 놨었어. 어머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아직 살아계시고 앞으로 살 날이 있으신데 저한테 재산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들놈한테 돈 안 주고 싶어서 그래. 그 한량 같은 거한테 돈 줬다가 무슨 험한 꼴을 볼지 몰라. 너는 알더라고. 좋은 방향으로 사는 애니까 내 재산 줘도 허튼데 안 쓸 거 안다. 그래도 저는 못 받아요. 계속 그런 말 하시면 저 그냥 가버릴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병건하고 그만큼 일을 해줬잖니. 그리고 내가 떠나면 주변 정리도 해지고 부탁도 할 요량이야. 재산도 받고 아들놈하고 인연도 잘 정리하려무나. 후에 들었더니 시어머니가 친척분께 부탁해서 자신의 재산 증여를 준비하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어머님 재산 한 푼도 안 받겠다고 다시 건강하기만 하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웃으면서 아들놈에게 재산 한 푼 주기 싫고 저한테 다 주시려고 마음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라고요. 대신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남편 놈은 찌질하게 그냥 도장 찍으면 되지 왜 소송까지 하고 돈을 받아내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깟 위자료 몇 푼을 저한테 주는 게 아까웠는지 남편은 시어머니 병실을 자주 찾아와 저를 겁박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절연을 선언하며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5개월이 넘는 이혼 소송 기간 끝에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100만 원,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이혼 전에 시어머니가 재산증여가 재개돼서 물려받게 되었고, 이혼 소송도 승소를 내서 금전적으로 예전에 저와 달라졌지만 어떻게 돈으로 제 정신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절연 선언과 친인척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시댁에서 전 남편이 설 자리가 사라졌지만 그래봤자 수치심이라는 게 없는 인간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누군가 사람은 꽃 같다고 했던가요? 어느 날 병실에 탐스러운 장미 한 다발을 화병에 꽂아두었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한바구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시어머니 얼굴이 꽃같이 발그레하게 핀 것 같기도 해서 오랜만에 저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꽃을 보니 새삼 사람 인생이 저와 같은 것 같구나. 우리 새아가는 이제 막 봉우리가 맺혀 있는 거겠고 나는 이제 잎이 치려하는 것 같고 말이다. 무슨 소리예요? 오늘 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제가 여태 봤던 어머님 얼굴 중에 제일 곱고 피셨어요. 나도 여자라고 네 칭찬이 싫지는 않구나. 그런 날도 있나 보다. 이혼도 끝이 났고 더는 너에게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고 싶다만 네 성정에 또 찾아오겠지? 당연하죠. 어머님이 저번에 제가 친딸이라면서요? 자식이 부모 병간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른 말씀 마세요. 늘 외로웠던 내 인생에 너처럼 좋은 자식이 나타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단다. 내가 남편 보고 아들 보고는 없어도 딸 보고는 있나 보구나. 더 일찍 어머님을 만났으면 좋았을걸요. 그럼 어머님이 덜 심심하셨을 텐데요. 다 때가 있나 봐. 사람의 인연도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듯이 말이야. 지금도 시어머니의 그 말이 가끔 생각납니다.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하셨을 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1년 가까이 함께했던 간병사님이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같이 아픈 사람을 오랫동안 돌보는 사람들은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안다고 했어요. 늘 아프고 파려던 환자가 어느 날 꽃같이 어여쁘게 하면 곧 죽음이 다가오기 전이라고요. 사람도 죽기 전에는 곱게 피어난다던 그 얼굴은 떠올리지 못했던지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어머니는 모두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혼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 사람들은 조문을 와서 더 고통 없이 돌아가셔서 다행이라는 말도 했어요. 저와 조카가 상조 노릇을 했고 누구도 남편놈에게 먼저 선뜻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장례식 3일째가 돼서야 자기 엄마의 부고를 알고는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남산 많은 배를 마치 무슨 대단한 유세인 마냥 임신한 상간녀까지 데리고 와서 난리를 쳤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와, 대단하다. 아무리 연을 끊는다고 해도 핏줄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나한테 아무도 엄마 돌아가신 얘기를 안 할 수 있어? 그리고 너 가짜 딸년 네가 왜 상주 노릇을 해? 네가 뭔데? 소란 피우지 마세요, 정기식 씨. 어머님 살아생전에도 시끄러운 거 안 좋아하셨어요. 뭐? 어머님? 네가 나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어머님이야. 그리고 너 알고 봤더니 중간에서 우리 엄마 재산 다 가로채갔더라? 누가 들으면 내가 어머님 돈 훔친 도둑인 줄 알겠어.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나한테 증여하신 거야. 누구 유산 안 물려주고 싶다고. 기가 찬다, 기가 차. 어디서 이 맹랑한 가짜가 진짜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 도둑질을 하고 그래?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소송할 테니까 딱 기다려. 어디 해봐. 어머니 유언도 남아있어. 네가 이럴 줄 알고 유언에서도 아들 정기식에게 한 푼도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고 맹세를 하셨을까? 뭐? 이놈 내가 마지막에 도망이 났었나? 네가 우리 엄마 조종했지. 어쩐지 순순히 이혼해준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사람 말을 네 위주로 해석하는 건 여전하네. 그렇게 탐내던 어머님 재산 나한테 다 뺏기고 그게 정신건강에 좋긴 하겠다. 이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곱대가리를 상실했나? 아가리 닦게 해줄까? 어디서 함부로 입을 털어? 남편은 네가 뭔데 자기 엄마 장례식에 있으며 친자식인 자신을 제치고 재산을 증여받냐고 눈을 꽈뒤집으며 급기야 제 멱살까지 잡더라고요. 다행히 옆에 계시는 친척분들이 남편의 망나니 같은 짓에 경악하며 말려주셨고요. 전 남편의 큰 소란에 친인척 및 장례 관계자분들이 제가 아닌 남편과 상간녀를 장례식장 밖으로 쫓아냈고 그 후 저는 끝까지 장례에 남아 시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네요. 결국 인순이가 치아들 철드는 거 못 보고 갔어. 저 망나니가 인간인데나 했는데 장례식장까지 와서 저 난리를 피우고 갔으니 저승 가서도 저놈 욕할 거요. 그러게 말이오. 남편도 아들놈도 다 저 모양이었으니 살아생전에 그 가슴이 얼마나 탔을꼬. 그래도 주에 네가 시집와서 딸같이 효도했으니 편히 눈 감았을겨. 어머님 돌아가신 와중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평소 좋아하시던 꽃이나 음식 마음껏 사드릴 거 싶네요. 아니요. 평소에 네 자랑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60평생 옆에서 봤지만 네 때문에 몇 년 웃고 산겨. 맞아. 친자식도 안 해준 걸 네가 했어. 그러니 인순이 지가 가진 거 너한테 다 주고 갔지. 걔가 그런 건 확실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돌아가셨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그러네요. 이제 저 망나니는 잊고 새 출발해. 아직 젊잖아. 좋은 남자도 만나고 아기도 갖고 그래야 네 어머니가 네한테 덜 미안할 거요. 그나저나 귀식이는 빚이 그렇게 많다는데 어쩌을까? 친척분들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새 출발을 하려고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집을 샀던 모양이었고 시어머니 재산이 꽤 되니까 돌아가시면 한 재산 상속받는다는 생각에 돈을 펑펑 쓰고 살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재산이 살아생전 제게 다 증여됐다는 걸 알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재산은 제게 왔고 상속 소송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봤자 시어머니가 유언해도 자식 유산 상속 없다고 처리하고 가버리셔서 본인이 친자라도 어쩔 수 없는 도리였죠. 저는 시어머니 장례 후 시어머니의 부탁대로 시댁 집을 친척분 중 한 분에게 양도하고 대구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새 출발이든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고 전셋집을 구해 독립을 했더랬죠. 일을 안 해도 평생 혼자 먹고 살 정도로 재산은 생겼지만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대구에 있는 소규모의 유통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예전 직장에서 5년 가까이 무역 관련 사무를 봤었고 경력이 있다 보니 새 직장에서 적응도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정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기에 업무 강도가 세지 않았고 취미생활이나 운동도 시작해서 나름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주말인 그날도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날씨가 추워서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 단지 입구를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인형이 제 앞을 떡하니 가로막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어딘가 퀭한 눈빛과 몰골을 보니 좋아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죄야, 나랑 말 좀 해. 누구세요? 저 아세요?
저는 잡상일 취급 안 하고 남는 시간이 없네요.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네가 누구 덕에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살고 팔자 폈는데. 누구 덕인데? 드러나 보자. 어디 말 같은 소리나 할지. 네가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우리 엄마 만났겠어? 그 작은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여태 살았으면 이런 아파트는 꿈도 못 꾸지. 우리 엄마가 네 인생의 귀인인 셈이잖아. 어머님이 귀인이든 말든 너랑은 무슨 상관인데? 네가 나한테 귀인은 아니잖아? 더러운 악연이지? 다 엄마 덕 본 거니까 이번엔 네가 은혜 갚아. 나 돈 좀 해주라. 진짜 인간이 아닌가 보다. 사람 말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하네? 내가 왜 네 돈을 해줘야 하는데? 집도 사고 젊은 여자랑 살림도 차려서 새 출발한다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더니? 헤어졌어. 머리에 허영밖에 안 들어있는 년이랑은 더는 못 살겠더라고. 애도 내 애가 아니었고. 그 여자랑 헤어지던 애가 네 애가 아니던 그게 왜 내가 네 돈 해줘? 그만 돌아가. 앞으로 찾아올 생각 말고. 우리 같이 살았던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3천만 원만 딱 해주라.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 아들이었으니까 지금까지 개소리 들어준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죽기 전에 모두에게 당신과 결혼했다고 선언하셨고 나도 그 뜻 받아들였어. 아무도 당신 말 안 들을걸? 그러게 왜 그렇게 막 살았어? 이번에는 돈으로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콩밥 먹여줘? 시간이 좀 흘러 들어보니 전 남편은 같이 살던 두 번째 아내의 외도로 결혼 1년도 못 돼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하필 상간녀 앞으로 집 명의도 해주고 해서 빈털터리로 이혼했나 보더라고요. 띠동갑 어린 여자가 돈 없는 늙은 남자 옆에 있어줄 리 만무한 일이죠. 도시에 나가 다니던 회사들에서도 번번이 잘리기 일쑤고 대출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자 일도 못하고 친척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도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저한테까지 돈을 빌리러 왔나 보더군요. 이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라고 하죠. 전 남편은 찌질하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급기야 펑펑 울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물려준 돈은 친자식인 자신의 돈이니까 돌려달라면서요. 언젠가 전 남편이 유산 문제로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와서 이렇게 울 줄은 몰랐네요. 남편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든 어떻게 살든 저와는 이제 남일이 되어버렸으니 뭐라 더 말할까요? 저는 말없이 남편을 남겨두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살면서 후회라는 말이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일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이 순간을 사랑하며 살 거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나중에 어떤 변명과 후회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고 살려고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좌절해도 자신의 사랑과 내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전화위복이 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당신의 주변을 마음껏 사랑하고 표현하세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감사를 전합니다.